올해 68세의 이영자는 아들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먼저 눌러볼까? 아니면 비밀번호를 바로 눌러볼까? 이 시간이면 며느리 수진이는 병원에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수진이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아, 수진아. 너 오늘 병원 안 가니? 반찬 좀 가져왔어. 영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곤란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는 못 알려드려요. 영자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쓰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라는 뜻일까? 다음엔 미리 연락 주시고 맡겨주세요. 수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자는 복도에 혼자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 한편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 사이, 때로는 오해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노후 감동 사연의 찐사연방입니다.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68세의 이영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잠들기 전까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외아들 민수는 35살의 나이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3년 전 강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35살로 민수와 동갑이었는데 간호사 출신의 미모까지 갖춘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적어도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오늘은 뭘 해줄까? 영자의 하루는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새벽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배추, 무, 당근,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까지. 김치찌개도 끓이고 멸치볶음도 만들어야지. 우리 민수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마음속으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들이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내가 있고 영자는 가끔씩 반찬을 해다주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영자는 며느리 수진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정중하게 절을 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영자는 한숨을 쉬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자신이 시집갔을 때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한 결과 반찬통이 8개나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마늘쫑 볶음, 김치,
깻잎장아찌,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샐러드까지. 영자는 반찬통들을 큰 봉지에 담으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이번엔 먹어줄까?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을 그대로 버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만든 반찬통을 발견했을 때 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영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집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234. 민수의 생일이었죠. 아들이 엄마 혹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만 쓰려고 했는데 어느새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아들이 사는 강남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영자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은 독립적인 곳이 좋다는 수진이의 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라서 복도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증거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먼저 눌러볼까 아니면 비밀번호를 바로 눌러볼까? 이 시간이면 수진이는 병원에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수진이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아, 수진아. 너 오늘 병원 안 가니? 반찬 좀 가져왔어. 영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곤란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는 못 알려드려요. 영자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쓰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라는 뜻일까? 다음엔 미리 연락 주시고 맡겨주세요. 수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자는 복도에 혼자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 한편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남처럼 대하네.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잡혔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들고 이런 대접을 받다니.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남남이었다면 이렇게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못 알려드려요.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자는 이불을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하는 일인데 왜 자신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7시에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가져가지 못한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영자는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고 버리기에는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해 볼까 하다가도 망설였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어제 일을 아들에게 말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영자는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영양 가득한 미역국까지 손이 아플 정도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아들 민수의 전화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자. 영자는 마음을 굳히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정중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인사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영자는 밝게 웃으며 반찬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었어.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반찬 봉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영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반찬 안 먹어요. 배달이 편하니까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을 안 먹는다니,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다 준 음식들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만든 음식이 몸에 좋잖아. 배달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투에서 영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멀리하려는 느낌이랄까?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현관에 서서 기다리면서 문득 냉장고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반찬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져다 준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에서도 냉장고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영자는 조용히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뚜껑도 안 열린 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나서 일부는 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반찬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준 음식들이 모두 이렇게 버려졌다는 말인가요? 나를 사람 취급은 하는 걸까? 영자의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반찬을 안 먹는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준 음식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는 영자가 냉장고를 열어본 것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냉장고에 뭐가 있나 해서. 영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보세요. 민수 오빠 곧 들어올 시간이에요. 수진이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영자를 재촉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여왔다면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행이라도 해서 정체를 알아내겠어. 영자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한 영자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생각도 못했겠지만 냉장고에서 본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영자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들 집 현관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되면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오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뭔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관찰한 결과 수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수진이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병원 안 가나? 영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미행이라니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도 같은 전철에 탔지만 다른 칸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연락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멀리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수진이는 복잡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사람들에 섞여서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강남역 근처는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영자가 건물을 올려다보니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라니 설마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건 아닐까요? 설마 이혼 준비 중인 거야?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말도 없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자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혼자서 몰래 진행하고 있는 건일까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수진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수진이의 뒤를 계속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자도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아들 집 근처까지 따라왔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영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걸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영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이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혹시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회사에 있는데. 급한 일이야. 잠깐만 나와서 엄마 좀 보자. 영자의 목소리가 심각해서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30분 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급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다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이혼 상담 받고 있어. 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봤어. 가정법률 상담소에 들어가는 걸.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상복을 입고 나온 것부터 상담소에 들어간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놀라기보다는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뭐라고?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상담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관여하지 말라니. 엄마가 오히려 수진이를 힘들게 해요. 그 말에 영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까지 저 옆편 내 편 드는 거냐? 엄마,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영자에게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혼하려는 게 맞다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세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하긴 뭘 말해. 내 아내가 이혼 준비하고 있는데. 영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후 영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혼 상담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비밀도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어. 영자는 더욱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의 출근길을 지켜봤고 때로는 병원 근처까지 가서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한 결과 수진이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화요일도 어김없이 수진이는 평상복을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영자는 준비해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디 가는 거야? 영자는 긴장하면서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홍대 근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미행하기에는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번화가를 지나서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멈춘 곳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라벤더 카페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영자는 길 건너편 약국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수진이가 한 남성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남성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게 뭐야?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이건 분명히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페 쪽을 향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로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자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는 때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자가 보기에는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바람났구나. 내가 알았어. 영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차갑게 대하고 이혼 상담까지 받는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는 카페 앞에서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영자는 수진이를 따라갈까 하다가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완벽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도 뒤를 따라 지하철에 탔습니다. 남자는 2호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갔습니다. 영자는 다른 칸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남자는 한 병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건물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신경정신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가?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이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환자와 의사 관계일까? 아니면 정말 불륜 관계일까? 영자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수진이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수한테 보여줘야지. 영자는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말로만 하면 아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나올 수 있니?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난번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서 민수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집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마누라야. 바람났어. 영자는 수진이가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뭘 엄마야? 증거가 여기 있잖아. 영자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수진이 친오빠예요. 뭐라고?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오빠라니, 그럼 불륜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서 수진이가 혼자 돌봐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 다녀오는 길에 잠시 만나서 상담해주고 있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은 영자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사실은 남매가 만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오해했단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자신의 행동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오빠 일을 숨긴 건 창피해서예요. 정신병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수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설명을 들은 영자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으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고 불륜이라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생각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영자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사과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영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영자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영자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네. 수진이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며느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한테 들었어. 내 오빠 일.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행하신 거 맞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냉장고도 뒤지시고 사진까지 찍으셨다면서요? 수진이는 이미 민수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미행까지 하시면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만 보셨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나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 일까지. 그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아세요? 수진아, 저희 가족은 오빠 때문에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는 치료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몸을 망가뜨리셨고 엄마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사연을 처음 제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것도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미행하고 사진 찍고 바람났다고 의심하셨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와봐. 수진이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엔 오시지 마세요. 수진이의 말에 영자와 민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냉장고를 허락 없이 뒤지고 사람을 몰래 미행하고 없는 불륜까지 의심하는 분은 가족이 아닙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영자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우리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집에 돌아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이제 엄마랑 선을 긋기로 했어요. 그 말에 영자는 멍해졌습니다. 선을 긋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민수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버린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실 때까지는. 민수의 말에 영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영자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문 밖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했어. 영자는 그 말을 되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마저 등을 돌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혹시 아들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택배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영자님 맞으시죠? 택배요.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문한 택배가 없었거든요. 택배를 받아보니 보내는 사람이 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뭘 보낸 거지? 영자는 서둘러 택배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진이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냅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영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수진이도 무서워했다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상처와 상황들을 말하면 당신이 절 더 미워하실까봐 그냥 거절했어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않고 반찬도 거절하고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멀리한 이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빠는 때로는 정상적이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밤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아빠는 오빠 치료비를 벌기 위해 2중 3중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게 되었어요. 영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누구에게도 집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도 거절해야 했고,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정신병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거든요. 민수 오빠를 만났을 때도 오빠 이야기는 한참 뒤에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민수 오빠는 이해해 주셨지만 어머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영자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머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오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머님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서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은 것도, 반찬을 받지 않은 것도 모두 그런 이유였어요.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서워서였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무서워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미행하시고 사진까지 찍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입장까지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딸처럼 사랑받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상처와 비밀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님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어머님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다만 무서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오빠는 지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안정되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요. 언젠가는 어머님께도 오빠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수진 올림. 영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도 똑같이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또 줬구나.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며느리를 찔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애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도 의심하고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를 읽은 후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의심의 대상으로만 봤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편지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자신이 응답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해. 영자는 옷장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기도 했지만 가장 정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집에 갈 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에 영자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말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밤새 써내려간 사과문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영자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영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자세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는데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수진아.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로만 봐서 미안하다. 널 사람으로 딸로 못 봤던 게 나의 죄다. 수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영자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 편지 읽었어.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전혀 몰랐어. 수진이는 영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수진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자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거절당한 것인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국을 덜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부엌에서 영자를 불렀습니다. 밥 드시고 가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영자는 수진이가 차려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영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밥상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는 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영자의 질문에 수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만나야지. 영자의 말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 이야기를? 네.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지, 얼마나 민수 오빠를 사랑하시는지, 오빠가 부러워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할 법도 한데 오히려 오빠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엄마가 널 딸처럼 아낄게.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민수는 언제 와? 곧 들어올 시간이에요. 어머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민수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자. 영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와 수진이의 관계는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제 영자는 며느리가 아닌 딸을 대하듯 수진이를 아꼈고 수진이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오해의 벽이 무너지자 서로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자는 수진이의 오빠 강민호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했지만 민호는 생각보다 밝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가끔 힘들어하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영자는 민호를 친아들처럼 챙겨주기 시작했고 민호도 영자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오늘도 영자는 아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반찬통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께 만들기로 했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영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아, 오늘 뭐 만들어 볼까? 갈비찜 배우고 싶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정성스럽게 갈비 손질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진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부엌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수진이 손재주가 좋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예요. 요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이제는 편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자주 만나주시니까 기분도 좋아하고 약도 꼬박겜박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민호 착한 애야. 영자는 민호를 친아들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어 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민수는 부엌으로 향하면서 말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갈비찜 만들고 있어. 수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정말요? 우와, 냄새 진짜 좋네요. 민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갈비찜과 영자가 가져온 밑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만든 거 맞아요?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 수진이 금손이야. 조금만 더 배우면 나보다 더 잘 만들 거야. 영자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다운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모두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수진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뭔 소리야? 나도 수진이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영자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빠 때문에 힘들었던 수진이에게 영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그럴까? 좋지. 영자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이 생기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나도 민호가 좋아. 우리 착한 아들이야. 영자는 민호를 친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영자에게 작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저희 집 여분 열쇠예요. 비밀번호 누르지 마시고 제가 문 열고 기다릴게요. 하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이걸로 들어오세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열쇠까지 주다니. 정말 받아도 되니?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오해였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먼저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영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돌아가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깐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이 공간에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